이 영상을 틀어놓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은 거의 완벽한 매매 계약, 셀프 매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인중개사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서 부동산을 한번 매수하고 싶다. 집 같은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셀프 매매를 할 때, 부동산을 직접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전부 한번 모아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둠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매수할 때 공인중개사가 없을 때 리스크가 있다면은 누구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많을까요?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이 아무래도 많겠죠.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수인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인 입장에서 셀프 매수를 할 때, 부동산 매수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물색하는 것이겠죠. 요즘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지인들을 통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러한 집들에 대한 정보를 안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게 되겠죠. 아니면은 그 집주인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집을 둘러보고 집주인의 안내에 따라서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면서 일단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는 게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근데 이때요, 집주인한테 집에 관한 설명을 들을 거 아니에요. 집을 둘러보면서 반드시 녹음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밀리에라도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두시는 게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집을 둘러봤더니 집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날짜를 정하게 되겠죠. 그 집에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곳에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날짜와 장소를 정하게 되면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집에 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요즘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먼저 떼어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쉽게 떼어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등기부를 띄었어요. 그러면 그게 좀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는 일단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 보면은 이 부동산,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나 상가에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몇 층에 위치되어 있고 몇 호실이고 평수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갑구인데요. 갑구란을 쭉 살펴보면요, 그 마지막 부분에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 앞부분하고 뒷부분 첫 글자 나와 있고 보통은요.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상대방, 즉 매도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끔가다 이런 용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가등기라는 것이 만약 기재되어 있다면 이 집에 대해서는 매수를 포기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등기라는 것은 이 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 가능성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고 등기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걸려있는 집이라거나 아니면은 이 다음에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집이다. 혹은 다른 사람이 이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포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말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것은 아마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집이 이미 경매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를 포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요라는 말이 써 있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부동산을 파시는 분, 그러니까 매도인의 채권자가 자기가
그 매도인한테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 집을 가압류했다는 뜻이에요. 보통 그 밑에 그 가압류하는 금액까지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 집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매수하시려고 한다라면은 그 가압류가 걸려있는 금액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으로 매수 가격을 정하시는 게 매우 현명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넘겨봤더니 뭐가 나오죠? 을구라는 게 나오죠. 을구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사람이 대출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세히 보면은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아니면 뭐 전세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근저당권이라고 적혀 있는 데를 자세히 보시면 그 집주인의 채권자, 즉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라든지 개인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금액, 즉 그 담보되는 금액이 최고 금액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1억 3천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억 3천 나누기 1.3 한 것이 바로 원금입니다. 그 집주인이 그 전에 은행권에서 빌렸던 원금의 액수는 1억 원이죠. 하지만은 이 금액만 공제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또 이자를 물지 않으면은 1억 3천까지 그 원리금이 꽉 찰 수가 있어요. 채무가요. 은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1억 3천 전액을 일단은 이 집이 담보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이러한 담보는 향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즉 잔금을 정산하면서 그 직전에 이러한 근저당권을 미리 삭제하고 말소하고 오는 것이 정상이고요. 만약에 말소를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돈을 갚아야 되겠죠.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집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1억 3천을 공제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그때까지의 원리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매매 가격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심히 보고 공부하면서 연구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러 가야 되겠죠. 근데요, 매매 계약 체결을 하러 가는 당일날 하실 일이 있어요. 그 장소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집이나 상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이 집이 혹시라도 팔렸거나 가압류되었거나 기타 뭐 담보가 설정되었거나 이러한 일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일날 떼보셔야 하고요. 자, 이상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매매계약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겠죠. 자, 소유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일단 주민등록증을 요구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촬영해서 일단은 저장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과 맞는지 서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계약서 양식은 어디에 보통 있냐면요. 뭐 요즘에는 법률구조공단, 대법원 사이트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아주 잘 되어 있는 정형적인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이제 어떤 점을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형적인 양식에다가 뭐 서로 간에 매도인, 매수인란에 뭐 이름과 그 주민번호, 기타 신상 내용을 전부 적으시고 그 다음에 뭐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뭐 날짜, 뭐 계약일 외에 잔금 날짜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금 날짜, 그 다음에 계약금과 잔금 액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일 위에다가 부동산의 그 위치나 주소나 그런 뭐 면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특약이라는 건데요. 특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내용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적인 양식의 그 중하단을 보면은 이렇게 공란이 있어요. 특약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걸 적냐면은 매수인의 입장이니까 내가 만약 집에 관해서 혹시라도 누수가 있지 않을까? 곰팡이 피는 거 아니야? 아니면 벌레가 또 엄청 나오는 집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타
또 내가 더 확인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집주인한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특약사항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없다. 누수가 없고 곰팡이도 피지 않고 기타 집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자가 없다라는 내용을 다 적으시고 집주인의 확인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매도인은 어차피 나중에 이 계약이 다 체결되고 잔금을 지급할 때 자기가 인감증명을 교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란에는 반드시 매도인의 인감 도장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체결 때부터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떤 그 과정이 있죠?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매수인 입장에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금은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로 너무 많지 않게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집이 뭐 급등할 만한 그런 집이 아니다. 꼭 잡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10%에서 20% 정도로만 지급을 하시고요. 그 계약금은 되도록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계좌 이체로 보내시는 게 좋죠. 그래야지 그 증명이 다 은행권에 남아 있으니까. 상대방 계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로 붙이셔야 돼요. 근데 만약 소유자가 자기 명의의 예금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뭐 자기 부인이라든지 뭐 자기 동생이라든지 뭐 자기 애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또 매매 계약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만 매매 계약서 그 특약란에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요청했고 매수인은 또 다른 사람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또 이럴 경우도 있어요.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그 계약금 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얼마 써있는 그 옆에다가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쓰게 하고 자필로 쓰게 하고 아니면은 그러한 내용을 타이핑한 다음에 그 글자 위에 인감도장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잔금날이 왔어요. 잔금날은 보통 뭐 한 달 혹은 2달 정도가 되죠. 잔금날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잔금날이 오기 전에는요, 일단 매수인 쪽에서는 미리 법무사한테, 즉 등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모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나 기타 등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거나 혹은 만약에 셀프 등기를 하실 거라면 등기소에 물어봐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법무사한테 그 일을 맡기실 거라면은 그 잔금날에 관련된 일정을 알려줘서 잔금 지급 현장에 오도록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지 간에 잔금날인데 소유자를 만났어요. 그 전에 소유자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잔금날에도 역시 똑같은 요령으로 등기부 등본을 미리 떼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그 사이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건 사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죠? 잔금을 줘야 되겠죠. 잔금은 되도록이면은 동일한 요령으로 계좌 이체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뭐 수표로 주시거나 현금으로 주신다라면은 계약금을 줬던 거와 똑같이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돈을 주면서 동시에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을 받는데 꼭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집주인한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뭐 법무사가 만약 같이 갔다라면 그건 이제 잘 챙겨주겠죠. 네. 이상과 같이 하시면은 매매계약 체결은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한데 한 가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모든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이 상대방이 이제 집주인이 직접 하는 것을 제가 가정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꼭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요, 집주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위임장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 대리인한테 위임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의 그 이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위임인 누구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 증명이 첨부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완벽한 위임장이 되거든요. 이거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자, 대리인 또한 자기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인이 현장에 왔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뭐를 또 확인해야 될까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두시고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위임장에 적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한번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녹음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집주인과 통화할 때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부동산을 금액 얼마에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그 매매계약 체결에 관해서 위임을 하신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름의 대리인이 맞습니까? 라는 내용을 통화를 하면서 확인한 다음에 녹음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죠? 매수인의 과실이 완전히 0% 전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나와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아가고 모든 일을 했던 대리인이 무자격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자, 이것까지 잘 기억하신 다음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필요하실 경우에 이 영상을 틀어놓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은 거의 완벽한 매매계약, 셀프 매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잘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